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약지 119페이지 등기 신청의 방식. 자, 이쪽 부분 한번 같이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19페이지. 자, 등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 쭉 정리를 했었는데, 이 신청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직접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무슨 신청? 방문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됐고 이제 각종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직접 우리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의해서 즉 전자신청이죠. 전자신청도 가능하게 됐었죠. 얼마 전부터 좀 됐죠. 몇 년 됐죠. 생각보다 이 전자신청 문제가 초창기 때는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적게 나오는 추세가 되고요. 자, 그러면 방문 신청을 하는데 방문을 해서 등기를 하는데 반드시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돼? 그 부동산,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요.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된다는 소리는 무엇 한다는 소리예요? 출석한다는 소리죠. 출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제출해야 된다? 서면을 제출을 해야 돼요. 서면을 제출하는데 예외 규정 없어요. 출석주의 예외 규정은 바로 무엇이다? 이 출석주의의 예외 규정은 전자신청이 예외 규정이 되는 것이고 서면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작성을 해야 된다?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우리가 어떤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이력서를 작성하죠. 그럼 컴퓨터에서 이력서 한글 파일 열어가지고 이력서를 거기다가 워드를 칩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를 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소리죠. 전자표준 양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전자표준 양식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 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법상으로 보시면 요거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해서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해서 이것을 무엇을 한다? 출력을 해서 무엇을 한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그래서 요 문제가 한번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청서에는 신청서를 쓰게 되면 서명 날인하거나 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서명 날인 또는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된다.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날인하거나 이제 서명해야 되는데 또는이에요. 또는 자 그러면 우리가 방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통 당사자가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공동 신청의 개념인데 이렇게 볼까요? 방문 신청을 할 때는 당사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설명했던 건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때 대리인에 대한 특별한 무엇은 없다?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대리인이 변호사이거나 누구인 경우에는 법무사의 경우에 대리인이 변호사라든지 법무사인
경우에는 여기에 근무하는 누가? 사무원이. 여기에 근무하는 사무원이 등기를 무엇할 수 있고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흠결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보정해야 되겠죠. 신청도 할 수 있고 무엇도 가능하다? 보정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원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무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무원이어야 된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출했던 서류들을, 지난주에 우리 서류들 했었죠. 첨부 서면을 다시 무엇했는데 돌려줍니다. 첨부 서면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첨부 서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때 요거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위임장.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돌려주지 않아요. 위임장은 다시 돌려주지 않고요. 자,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 다시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동사무소라든지 데 가서 발급이 가능한 것들은 굳이 첨부 서류를 환부해 주지 않는다. 이거 맨 밑에 줄에 보면 나와 있죠. 위임장 안 되고요.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거. 발급이다라고 써 있는데 다시 무엇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환부해 주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문 신청에 대한 간단하게 정리가 됐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앞에서 정리가 된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자 신청을 하는데 자 먼저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어떻게 은행에 갔었죠. 가야만 입금과 출금을 할 수가 있었죠. 조금 이제 발전이 된 것이 ATM기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직접 우리 창구에 가지 않고 돈을 입금할 수도 있고 출금할 수도 있고 계좌 이체도 가능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인터넷 뱅킹이 등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폰뱅킹이 등장하고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를 해야 돼요? 그때도 우리가 은행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자 무엇을 해라? 사용자 등록을 해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무엇을 해야 된다?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등록을 하는데 어디 가서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 가서 하느냐 이거죠. 당연히 등기소 가서 해야 되겠죠. 사용자 등록은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우리 인터넷 뱅킹 하려면 등기소 가죠. 제가 최초로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1996년도 3월 4일 1996년 3월 4일에 입사를 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급여 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만든 통장이 입사를 해서 만든 통장이 국민은행이에요. 그 국민은행이 이제 국민은행 서소문동.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26살에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그때 회사를 입사한 그 회사 이름이 동아건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동아건설을 잘 모르지만 제가 입사 96년도죠. 96년도에 입사일 당시에 우리나라 건설회사 도급순위 3위 정도, 2위에서 3위 정도 했던 회사예요. 1위가 현대건설이고 부동의 1위가 현대건설이고 2위가 이제 대우 아니면 동아였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 중에서는 급여가 상당히 좀 높았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고 제가 입사 당시에 96년도에 입사 당시에 상여금이
상여금이 그때 당시에 이거 회사 자랑인데 상여금이 800%였어요. 96년도에. 거짓말이 아니라 96년도부터 우리는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언제까지만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근무를 했었단 말이에요. 사무직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회사였지만 IMF를 겪으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국민은행은 이제 계좌를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은 은행에 가야 된단 말이죠.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꼭 굳이 제가 서소문동에 가서 그 은행 계좌를 개설했던 그 은행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은 전국에 널려 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사용자 등록은 관할 등기소에 가는 것이 관할 등기소가 아닌 그냥 전국에 어느 등기소에 가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하고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제공해야 되냐면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돼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인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전자신청을 할 때는 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인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용자 등록은 절대적으로 사용자 등록은 절대적으로 대리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은 대리인이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내가 바빠가지고 변호사, 법무사를 시켜서 제가 지금 바쁘니까 대신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전자신청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전자신청은 직접 내가 등기를 신청하는 개념이죠.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누가 신청할 수도 있냐면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전자신청을 자격자 대리인에게 무엇을 했다면 전자신청을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을 했다면 이 저는 별도의 무엇을 할 필요 없고 별도의 사용자 등록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자격자 대리인의 사용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격자 대리인은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자격자라고 써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격자 대리인은 반드시 누구 해야 된다? 변호사, 법무사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무나 안 되고 여기서는 변호사 또는 누가 돼야 된다? 법무사만이 자격자 대리인이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을 제한 나머지는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가 존재할까요? 항상 우리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으로 한다 이겁니다. 연도 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유효기간이 이제 만약에 임박했다. 그러면 유효기간을 임박했으니까 별도에 다시 무엇을 해야 돼요? 별도로 연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3년이라는 것에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3년이라는 것을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3년이면은 유효기간이 만료일이 존재하겠죠. 유효기간이 만료일이 존재하게 되면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에 만료일 3개월 전에 무엇을 하면 된다? 연장을 신청을 하면 돼요. 연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기간은 몇 년으로 연장되는 것이다? 3년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장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무엇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전자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돼요.
전자신청은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또는 법인, 그러니까 자연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죠. 자연인과 무엇은 가능하다? 자연인과 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외국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엇 할 수 있다? 전자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이 바로 뭐냐? 외국인 등록을 하는 거죠. 입국을 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거라든지 국내 거소 신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외국인도 무엇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즉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대리 신청의 경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돼요. 전자신청은. 근데 만약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냐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했을 때, 그죠? 접수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하느냐? 접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생하느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는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무엇됐을 때, 저장됐을 때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접수가 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접수 효과는 효력은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자신청에서의 접수 효과는 언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라는 것을 부여를 하죠. 당연히 전자신청이기 때문에 이 접수번호는 어떻게? 자동적으로 접수번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접수번호가 부여되고요. 보정사무 밑에 보시면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뭐 전화라든지 전자우편이라든지 구두라든지 모사전송 방식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고요. 지연 처리 한번 볼게요. 집단 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1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과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 그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 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고요. 보정 방법 다음에 보정 방법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하고요. 치아도 역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는데 각하만 전자신청에 있어서 각하만 무엇이다?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각하만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청에 대한 걸 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제 무엇을 받냐면은 등기관이 접수를 받죠. 등기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면 심사는 등기법 제29조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29조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29조는 각하사유를 얘기하는 거죠. 각하사유를 얘기하는데 얘는 1호부터 몇 호까지? 1호부터 11호까지의 각하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1호부터 11호까지의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은 등기 신청, 등기 기록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각하 결정을 하면 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등기관은 등기를 무엇 해주면 돼요? 등기관은 이를 기록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기록을 해주면 된다. 이때 각하를 하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부당했다면, 각하와 기록이 무엇 했다면, 부당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이의 신청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보통 접수를 하게 되면 동시에 접수 자체는 등기관이 절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등기관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접수는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재에도 보면 나와 있죠. 저장됐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등기 신청을 만약에 동시에 한다 하게 되면, 동시에 접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에 신청을 했다면 동일한 무엇을 동일한 접수 번호를 부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동일한 접수 번호를 부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등기법에서 그러면 동시에 신청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걸 봐야 되겠죠. 동시 신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122페이지 맨 하단부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별개의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동시에 별개의 서면으로 무엇을 등기를 신청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별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요, 환매 신청서하고 별도로 하나씩 작성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동일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등기가 이 동시에 한다고 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특약 등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신탁 등기는 동시에 하되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돼요. 동시에 하되 무슨 서면? 이때는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바로 밑에다가 그냥 그 원인 자체를 신탁해 가지고 하나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별개의 서면과 여기에 동일한 서면이 서로 시험에서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췄을 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일부만에 대한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를,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요거랑 소유권 보존 등기와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이거 설명해 드렸죠. A가 일부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표시의 등기를 대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해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응? 표시의 등기를 대위하는 것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한다 그러면 틀리더라 이겁니다. 4번 정도 하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재에 없는 네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2번에서 소유권 이전 A 명의로 되어 있는데 3번 해가지고 가처분의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이렇게 가처분 채권자는 B가 되고요. 이렇게 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가처분 채권자 이 B가 승소를 해가지고요.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요 등기에 말소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이 권리 등기 동시에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자체를 동시에 하는데 이건 무슨 말소예요?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단독인데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직권에 의해서 말소한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그럼 얘는 틀리더라 이겁니다. 단독 신청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 있어서는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이 각하사유는 1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다? 11호까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1호부터 11호의 이 사이에 한해서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의 심사의 권한은 어떤 권한을 가지냐면은 형식적 구비요건만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의 반대가 바로 뭐예요? 형식적 심사주의의 반대가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각하사유 엄청 중요합니다. 자, 1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가 있는데 각하사유 제1호가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각하사유 1호부터 11호까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보세요. 제가 집에서 나옵니다. 집에서 나와요. 왜 나와요? 등기하러 어디로 가요? 등기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할 등기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할 등기소. 관할을 위반하면 1호예요. 그럼 왜 가요? 2호죠. 등기하러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왜? 내가 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4호가 등기소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석입니다. 5호가 신청서 제대로 써야죠. 신청서 제대로 쓰는 게 바로 뭐다? 5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6호가 바로 뭐냐면은 신청서에 어떠한 썼던 부동산의 표시라든지 등기의 목적, 권리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7호. 6호. 그 다음에 7호는 신청서상의 의무자와 등기 기록이 또 일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정보 제출하고 돈 내고 수수료 내고 이러한 절차가 바로 1호부터 11호까지가 되는데 1호가 바로 무엇이다? 1호가 바로 관할 위반의 등기예요. 관할 위반의 등기더라. 등기 어디 가서 한다 그랬어요? 등기할 목적인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된다 그랬죠. 시험에서는 1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2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에도 2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만큼 2호 자체가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거죠. 자, 등기소 간다 그랬죠. 왜 간다 그랬어요? 등기하러 간다 그랬어요. 따라서 사건이 등기할 사항,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이 이를 무엇을 한다? 각하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개념 플러스에 보시면 여러 개가 나와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우리 1장에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할 수 없는 물건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보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라든지 그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했을 때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즉 예를 들어서 지상권은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러한 지상권의 어떤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하사유가 되고요. 3번은 바로 뭐냐면 구분 건물하고 이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이 하나가 되죠. 분리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리처분을 위반하게 되면 역시 각하사유가 되고요. 농지 전세권 안 되죠. 농지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할 수 없고요. 일부만의 보존 등기 안 되고 일부만의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되고 관공서가 촉탁을 해야 될 것은 신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촉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중복 등기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2호에 보면 플러스 쪽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한 번씩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무엇을 했다? 이것을 등기관이 실행을 한 겁니다. 즉 각하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 이를 실행을 한 거죠. 그러면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겁니다. 매번 나오는 내용이죠. 당연 무효인 등기예요. 당연 무효다. 따라서 등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직권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그럼 뭐 찾으라는 소리예요? 1호와 2호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중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뭐를 찾아라? 1호와 2호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1호와 2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신청 권한이 있어야 돼. 신청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 거기에 근무하는 누가 사무원도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있죠. 근데 사무원은 무조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은 사무원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권한이 있으니까 4호가 바로 뭐냐면은 출석을 한다. 출석. 등기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출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4호에 출석이라고 써 있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무엇을 해라? 출석을 해라. 그런데 이 출석주의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출석주의에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출석주의 예외 규정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하나는 무엇? 관공서. 이 관공서가 무엇을 할 때,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출석주의의 무엇이다? 예외 규정이다. 들어보셨나요? 우편으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우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주의의 예외 규정이고, 또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석주의의 무엇이다? 예외 규정이다 이겁니다. 출석주의의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호 되게 중요합니다. 5호. 그럼 5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큐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거기서 일부라도 누락이 된 부분이 반드시 기록해야 될 부분이 누락이 되거나 그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신청 자체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신청 정보가 신청서가 되겠죠? 신청 정보가 신청 정보가 방식에 무엇 해야 된다? 방식에 적합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청 정보가 방식에 무엇 해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뭐 간인이 누락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기록할 것이 누락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원인 서면에 어떤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면 이것도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 6호. 자, 신청서에는 3개를 써요. 뭐를 쓰냐면은 부동산의 표시를 쓰고요. 신청서에는 부동산에 무엇을 쓴다? 표시를 쓰고 등기할 사항을 쓰는 거죠. 등기할 사항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등기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의 목적, 등기의 어떠한 목적이라든지 등기 원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에는 또 뭐를 쓴다?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쓰는 거죠.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쓸 것이고 의무자에 관한 사항도 쓰겠죠. 이러한 것들이 무엇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이러한 것이 등기 기록과 어때야 된다? 등기 기록과 일치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불일치하게 되면 몇 호? 6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됐나요? 그리고 신청서상의 의무자하고 등기 기록하고 또 어때야 돼요? 일치를 해야 돼요. 이게 불일치하면 몇 호다? 7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죠. 그런데 7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예외 규정이 있나요? 요거예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자, 여기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A하고 B하고 둘이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A가 사망하게 되면 A의 상속인 A-. 그럼 신청서상의 의무자는 누구를 써요? A를 쓰죠. 그러나 등기 기록에는 여전히 누구로 되어 있다? A로 되어 있잖아요. 왜?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니까.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호, 7호에. 그리고 여기 신청서에는 여기 뭐를 써? 원인을 쓰죠. 원인을 쓰죠. 원인과 부합하는 이거 제출해야 돼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서로 무엇하면 불일치하게 되면 이게 몇 호가 된다? 이게 불일치하게 되면 8호가 돼요. 예를 들어서 등기 원인에는 매매라고 써놨는데 그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증여계약서가 들어와서 매매계약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된다? 각하사유가 돼요. 됐나요? 근데 9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종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들이 있잖아요. 첨부 정보 제공해라 이겁니다. 무엇을 제공해라? 첨부 정보를 제공해라. 그 다음에 10호는 바로 뭐냐면 각종 수수료 납부해라.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를 하는 그 절차가 되는 거죠. 근데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2호하고요. 5호하고 5호만 중점적으로 좀 보시고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읽어보시면 뭐예요? 불일치하거나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수수료 납부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시험에 출제된 것은 몇 호? 이 11호가 시험에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교재 보면 11호에 뭐라고 써 있어요? 11호에
신청 정보에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의 표시.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가 이 부동산의 표시가 어때야 돼요? 일치를 해야 돼요. 무엇하고? 대장하고. 즉 신청 정보에 썼던 부동산의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 기록에 부동산의 표시하고 무엇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 대장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이게 불일치하면 몇 호에 의해서? 11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데 요거에 어떤 규정이 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거예요? 요거죠. 관공서가 무엇을 했을 때?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무엇이다?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각하의 결정 한번 볼게요. 근데 등기관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면 각하를 하면 되겠죠. 근데 각하를 하기 전에 예를 내릴 수가 있어요. 흠결에 어떠한 보정을 할 수 있어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보정명령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보정을 하면 될 것이냐? 언제까지 보정을 하면 되냐면 다음 날까지. 보정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보정은 다음 날까지 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각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각하 결정서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흠결의 보정의 기억 설명에 대로 니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등기관은 보정을 명하거나 권고할 의무는 없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한 효력 요거죠. 1호와 2호를 위반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 효력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3호부터 11호까지는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아니고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무엇도 안 된다? 이의신청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나오는데 이 치아는 잠시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